초상화는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그림을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등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술성을 인정받는 작품들이 있기도 하죠. 초상화 중에는 단순히 인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림 속에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나타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의 초상화는 해당 인물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현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고 심지어 점이나 흉터까지 표현할 정도로 사실적인 초상화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수많은 초상화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마법 세계의 초상화는 머글 세계의 초상화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법 세계의 초상화는 기본적인 초상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호그와트의 초상화들을 보면 말을 하기도 하고 모델이 된 대상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그림으로 이동하기까지 하죠. 마법 세계의 초상화 역시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법사나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화가의 능력에 따라 초상화의 성향이나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마법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상컨대 질데로이 로커트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 걸어두었던 초상화는 예언가일보의 단순한 사진이나 다름없었겠죠. 기본적으로 초상화의 제작자는 마법을 통해 초상화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해당 초상화는 모델이 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격 또한 모방합니다. 호그와트에는 많은 초상화들이 걸려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리핀도르의 휴게실을 지키고 있는 뚱뚱한 여인 초상화겠죠. 이 초상화의 모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음식과 술, 그리고 자신의 경비에 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론의 부모님인 아서 위즐리와 올리 프레웨트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그리핀도르의 휴게실을 지키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리핀도르 출신인 제임스 포터나 시리우스 블랙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암호를 틀린다면 아무리 익숙한 학생이라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빌 롱바텀은 종종 암호를 까먹어서 휴게실 입구에서 서성이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죠. 그리고 아즈카반의 죄수 내용에서는 시리우스 블랙이 강제로 휴게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뚱뚱한 여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화가 난 시리우스가 초상화를 훼손시켜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잠시 동안 그리핀도르 휴게실 입구는 캐도건경의 초상화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성의 7층에 있는 캐도건경의 초상화는 포터모어를 통해 모델이 된 인물의 이야기가 밝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캐도건경은 원탁의 기사 중 한 명으로 대마법사 멀린과도 우정이 깊었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머글 세상에서 전해지는 아서왕의 전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마법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상화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캐도건경은 와이번을 물리친 용맹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용맹함은 그리핀도르의 창립 이념이기도 하죠. 캐도건경은 와이번과의 결투 중에 자신의 멋진 말을 와이번에게 잡아먹히고 칼과 투구를 포함한 모든 장비들이 녹아버립니다. 마법 지팡이마저 부러져 버렸죠. 그러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근처 초원에 방목되던 작고 뚱뚱한 조랑말을 잡아 타고는 부러진 지팡이를 움켜쥐고 와이번을 향해 다시 돌격합니다. 와이번은 캐도건경과 조랑말 둘 다를 한 입에 집어삼켰지만 이때 캐도건경의 부러진 지팡이가 마법을 뿜어내며 와이번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마법사들 사이에서는 캐도건의 조랑말을 챙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캐도건경의 이러한 이야기는 초상화를 통해 묘사되었습니다. 캐도건경의 초상화는 수시로 결투를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의 옆자리에는 작고 뚱뚱한 조랑말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호그와트의 초상화들은 인물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호랑이나 원숭이,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들의 초상화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상화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인지 종종 그림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처럼 초상화들끼리 노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네요. 학생들을 놓고 일종의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마처럼 특정 학생에게 베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일정한 코스를 선정한 후에 심판을 뽑습니다.
보통 위치상 중간에 있던 초상화가 심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먼저 움직이는 계단을 내려오는지 맞추는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긴 초상화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박수 정도려나? 밤에 침대 밖을 서성이는 학생들을 혼내주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호그와트의 교장 출신인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의 초상화가 해당되는데 그는 한밤중에 몰래 학교 탐험을 하는 그리핀도르들을 혼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벽에서 항상 학생들을 지켜봤고 다양한 학생들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학생을 잠깐 세워 그가 사랑하고 있는 소녀를 우연히 만나게 해주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학교가 비워지는 여름방학 동안에는 초상화들끼리 파티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캔버스라는 공간에 무제한의 음식과 마실 것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이렇듯 마법 초상화들은 거의 실존 인물에 가깝게 행동했지만 그들은 예술가를 통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상화들은 실제 세계와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바로 호그와트의 교장들의 초상화입니다. 전통적으로 호그와트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는 그들이 죽기 직전에 그려집니다. 초상화가 완성되면 해당 교장은 초상화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초상화를 꺼내 어떻게 해야 자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장들의 초상화는 다음 교장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유용한 기억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사실은 호그와트의 교장들은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보통 이 초상화들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꼭 호그와트에만 움직이는 초상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버포스 덤블도우가 운영하는 술집 호그스 헤드에는 동생인 아리에나 덤블도우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에나의 초상화는 호그와트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의 입구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식용 초상화를 제외한 마법 초상화들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후에야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역 호그와트 교장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준비만 해둘 뿐 미리 걸어두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장직에서 추방되거나 교장직을 포기한 인물들의 경우에도 초상화가 없습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교장실에 입장조차 못했던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교장의 초상화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세베루스 스네이프 역시 교장직을 포기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상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역대 교장의 초상화 중 마지막 자리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초상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의 증언으로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행적에 대한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늦었지만 교장실에는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장의 초상화가 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그와트의 교장들이 그렇게나 일을 잘해왔던 건 역대 교장들이 교장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안녕!